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지요. 국회가 법안을 최종 점검한 뒤에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이를 수용해서 공포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대통령이 퀴를 쥐게 된 거죠. 민주당은 이송 직후 용산을 방문해 수용하라고 촉구 시위를 하며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 오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이 합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이송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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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숙려기간도 없이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막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오면은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총선을 겨냥한 특검법은 악법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공을 국회로 다시 넘겨서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재의결하라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시간 끌지 않고 내일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포인트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는 수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9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압박 차원이라는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여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의결 통과에 필요한 199석을 채우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총선 공천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데도 미루면 총선용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배우자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 충돌은 아닌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며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흘 만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료진이 아닌 민주당이 수술과 치료 경과를 알리면서 말들이 좀 있었죠. 오늘 이 대표 수술 집도의가 직접 밝혔는데요. 첫날 브리핑은 왜 안 했는지, 서울대병원으로 왜 이송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사흘 만에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첫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집도인인 당시 이 대표 목에 1.4cm의 자상이 있었고 목 내부에 있는 정맥이 손상돼 9mm를 꿰맸다고 전했습니다.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보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송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집도인은 다행히 동맥이나 뇌신경, 식도, 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현재 이 대표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건 당일 서울로 이송된 배경에 대해선 부산대병원에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브리핑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수술 당일 이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회복하셔서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상의드렸고 동의를 해주셔서 하지만 오늘도 의료진은 6분간 짤막한 설명만 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진 못했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점심부터 이재명 대표가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고개도 숙이지 않고 경찰에 변명문을 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김모 씨.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이나 외국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동기를 8쪽짜리 변명문에 적어 범행 전 갖고 있었고 이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는 변명문을 통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범행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6월부터 6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유치장에서 삼국지 책을 읽으면서 별 동요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고 다음 주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 죄책감 대신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데 적극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반대를 하면 오늘 발언 장면을 틀라고도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헌화합니다. 한 위원장은 참배 직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앞서 한 위원장은 광주 첫 행선지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념탑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5.18 민주화운동 이전에 광주가 독립운동의 뿌리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광주의 유산이 꼭 5.18만이 아니라며 그 점을 충분히 기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광주 당원들과 만난 한 위원장은 의자 위로 올라가 당원들과 눈을 맞추고 광주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약속했습니다.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낸 충북 청주에서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행사 후에는 서울로 가는 열차 시간을 미루고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광주 방문 내내 이 경찰 경호가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사건 여파에 살해 예고글도 있었죠. 300명 넘는 경찰이 철통 경호를 펼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에 도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한 위원장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며 삼엄한 경호를 펼칩니다. 첫 행선지인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경찰 30여 명이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거쳐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선 분위기가 더 삼엄해집니다. 경찰은 서로 팔짱을 끼고 사람벽을 만들어 지지자와 취재진 접근을 막았습니다. 모여드는 사람을 저지하면서 고함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엔 광주경찰청 기동대 280명을 비롯해 4개 경찰서 경찰관 6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예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도 빨간 마스크를 쓴 당원들을 배치해 근접 경호를 맡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급습 사건 이후 경호가 대폭 강화됐고 특히 광주 방문을 앞두고 협박글이 올라온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에 설치한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필요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이낙연 신당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창당 발기인을 모집하면서 이 신당 창당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신당 등 예비 당명 후보군도 압축해 고심 중입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이 창당 발기인 모집 등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예비 당명을 사용해서 창당 발기인을 모으고 있다며 발기인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 당명은 대한신당과 한국신당을 비롯해 미래가 포함된 이름 등 최종 후보군 3-4개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이미 익숙해진 이름은 신당입니다. 그쵸? 그 앞에 뭘 위한 신당이냐, 그게 더 친숙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발할수록 오래 못 갑니다. 친숙한 것이 오래 갑니다. 정식 당명은 추후 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공식 행보를 자제하고 있지만 신당 실무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창당 선언과 고별 기자회견도 마냥 늦어지진 않을 거라는 게 내부 설명입니다. 민주당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퇴원 전에도 최후 통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네, 윤수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이고요. 서울대병원이네요. 무슨 이유일까요? 네, 오늘 서울대병원이 이재명 대표를 데려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피습당해 부산대병원으로 갔던 이 대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죠.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이 요청해서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는 거네요. 네, 이 서울대병원의 말은 그런데요. 하지만 당장 이 부산대병원 충분히 수술할 능력이 있다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 보낸 게 아니라 가족들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환자를 헬기로 서울로 이송한 건 이 대표가 처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요청으로 보낸 거다. 조금 말이 다르네요. 진실공방 같네요. 네, 민주당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이 왜 브리핑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었죠.
또 주치의가 당연히 나와서 브리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갑자기 공개적 브리핑이 없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네, 오늘 서울대병원은 이 환자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대표 동의를 받아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 동의를 받지 못해서 브리핑을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때 브리핑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요, 이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의료 기록을 전달받았고 이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법조항 해석의 차이인데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서울대병원은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민주당은 이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업무 보고 민생 투어. 이게 뭡니까? 네, 대통령 이 새해면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죠. 오늘 윤 대통령 올해 업무 보고는 이 방식을 바꿔서 받았습니다. 주제별로 민생 토론회를 여는 방식으로요. 오늘이 그 첫날이었는데 민생 경제를 주제로 경기도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국민 70여 명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경기도 현장에 가서 받은 건 좀 독특하네요. 네, 윤 대통령 지난해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 부처별로 장차관 보고를 받았죠. 올해는 이 민생에 집중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보고 방식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국 현장에 가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죠. 하지만 민주당 말이 민생 토론회지 선거 유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선거 운동하는 거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왜 하필 올해부터 전국 다니냐는 거죠. 네, 사실 역대 정권마다 이 선거 시즌에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죠.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봐서 논란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지방 일정을 진행해 야당이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민생 살피는 건 좋죠. 선거 개입 논란 없도록 중립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현장에 있는 저희 김민지 특파원 연결하려고 합니다. 실종자가 많지만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사태도 일어나고 여진도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김민지 특파원. 네,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번 강진 진원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이시카와현의 시가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진 발생 당시 진도 7로 가장 타격이 컸던 곳 중 한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초토화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진이 나타나 제가 있던 건물이 크게 흔들려 저도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은 특히 바닷가와 가까워 이 쓰나미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마을 곳곳은 목조 주택이 많아 파손된 곳이 많았는데요. 제가 만난 주민들은 이 주택 복구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일상이 그립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민지 특파원들 몸 조심하고요. 오늘 김 특파원이 종일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전해주시죠. 규모 7.6의 강진 진원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한 대형 병원. 인구 18,300명이 사는 시카마을의 대표 의료기관인데 천장과 벽이 떨어져 있고 화장실도 망가져 내부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병원이지만 강진의 충격으로 이렇게 내부 곳곳이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단수까지 이어지며 환자 입원은 물론 긴급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突然のこの大きな地震ということで、病院機能が全て消失した、その辺は大変悲しい、残念、悔しい気持ち。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걱정이 큽니다.
もちろん心配は私心配です。だから今今日薬もないし。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8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인명구조와 생사의 갈림길인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 구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벌어지는 등 2차 피해도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큰 재해 지역인 와지마시에서 15km 떨어진 부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진으로 약해진 땅에 비까지 겹쳐 산사태가 일어나 길목을 막았습니다. 구급 차량은 도로가 끊겨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 아예 재해 지역 진입을 포기한 구급차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고립된 사람들만 1000명에 달하지만 구조의 손길이 닿기는 쉽지 않습니다. 水が出ないので、トイレに行っても手も洗えないので。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들을 4,500명까지 파견했지만 복구 작업의 속도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助けを待つ方々多数おられます。現場の状況大変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が、命を守る観点から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 면사무소를 찾아 주택의 파손된 부분을 보완하는 덮개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시카와현 시카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 새벽 출근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 블랙아이스 때문에 차량 39대가 추돌했습니다. 미끄러진 차가 사고를 수습하러 온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14명이 다쳤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도로, 앞서가던 트럭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와 충돌합니다. 달리던 차량 역시 버스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연이어 부딪힙니다. 세종시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27대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새벽 5시 20분쯤. 1시간쯤 뒤엔 근처 아람찬교에서도 차량 1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진 차가 사고를 수습하러 온 경찰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5시간 넘게 다리 전체가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고 도로 표면에는 블랙아이스가 끼어 있습니다. 그 사고는 상황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로가 미끄러워가지고. 경찰은 도로에 낀 살얼음, 블랙아이스를 사고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내린 비가 영하권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겼고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짙은 안개 속에서 선행차의 또 사고의 연이은 그런 추돌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세종시는 제설 차량 4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이들 교량에 염수 분사 장치와 차선 식별을 위한 안개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넘나드는 위험한 역주행, 결과는 4중 충돌 사고였습니다. 만취 운전자 때문에 7명이 다쳤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시간 차량들이 도로를 빠르게 내달립니다. 멀리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 자세히 보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을 달립니다. 마주오는 차량 2대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는가 싶더니 결국 다음 차량과 옆면을 충돌하고 뒤이어 하얀색 SUV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SUV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한 바퀴를 돈 뒤 뒷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4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여성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인데요. 도로에 남은 바퀴 자국은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을 포함한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7명 모두 다쳤습니다. 일부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이 역주행해 달린 거리는 500m 정도. 경찰은 여성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역주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더미 3곳에 불을 지른 1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라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방화의 표적이 된 쓰레기 더미, 이기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하얀색 바지에 검정 상의를 입은 남성이 길을 멈춰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쓰레기가 쌓인 곳에서 상체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던 남성. 잠시 후 남성이 떠난 자리에선 불길이 치솟습니다. 또 다른 길가에 모습을 드러낸 남성. 이번에도 쓰레기 더미 옆에 잠시 멈췄다 자리를 뜨는데 이번에도 불길이 치솟습니다. 남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불이 난 상황을 지켜봅니다.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쓰레기에 불을 내고 다닌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쓰레기 더미 3곳에 불을 냈는데 구청 CCTV에 모습이 찍히며 덜미를 잡힌 겁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화재 진압 차량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인 뒤 집을 나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골목길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불이 난 장소 바로 건너편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종이 상자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 많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도 30대 남성이 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에도 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4차례에 걸쳐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붙인 중학생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는 어차피 우리가 누구나 밖에다 내놓고 수거해 가는데 쓰레기를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너무 불안합니다. 소년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일반 물건 방화 혐의를 적용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12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남겨진 유전자 DNA 정보가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피해자로 체포합니다. 전원이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이 여관에서 남성을 체포합니다.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5살 A씨입니다.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12년 전인 지난 2012년 1월.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몸엔 설탕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손님 등 50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돼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손톱 밑에 남겨진 피부 조직.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재감정 끝에 남성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확인된 유전자는 2013년 1월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것과 일치했습니다. 13년도에 이 피해자가 모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확보된 유전자하고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 찾아간 다방에서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 발달과 끈질긴 수사가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1차 복원을 마쳤는데 흔적을 다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에 들어간 돈만 1억 원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비용을 낙서범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경복궁 담장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입니다. 복구 작업에는 한파로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모두 8일이 걸렸습니다. 경복궁 영추문입니다. 양옆에 칠해져 있던 낙서가 확연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빨간색 스프레이 자국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문화재청은 올봄 2단계 작업을 통해 더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입자상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측면 각도에서 보면은 그 요측면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훼손된 담장을 복구하는 데 지금까지 1억 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레이저 등 전문 장비 임차료와 방한 장갑 등 소모품에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29.3명,
모두 234명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문화재청은 이 비용을 낙서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낙서라는 것이 얼마나 문화재의 중요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이런 것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경복궁 야간 시간대 순찰을 기존 2에서 4회에서 8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외곽 CCTV를 14대에서 34대로 20대 늘립니다. 주요 궁궐과 종묘, 왕릉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모두 110대의 CCTV가 새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왜 남의 뼈를 깎나? 주말까지 채권단이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가져와라. 최후 통첩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두고 채권단의 부담을 떠넘긴다며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사재 출연 계획이 없다며 자구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안은 4가지입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지원과 에코비트 등 계열사 매각과 담보 제공 등입니다. 그런데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워크아웃 신청 직후 태영건설에 지원한 금액은 400억 원으로 매각 대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채권단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세한 겁니다. 계열사 블루원의 매각 자금도 태영건설이 아닌 지주사에 먼저 쓰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태영건설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자구안을 이번 주말까지는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되는 자구안 논란에 TY홀딩스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태영건설에 추가로 259억 원을 지원했고 대주주 사재 484억 원을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11일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주요 채권단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남양유업 그동안 대리점 갑질 논란에 코로나 땐 허위 광고 논란에 불매운동까지 오랫동안 계속됐었지요. 60년 만에 주인이 바뀝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분유로 시작해 우유, 발효유, 커피 믹스까지 성공하며 업계 1위에 올랐던 남양유업. 하지만 2003년 창업주의 장남 홍원식 회장이 가업을 승계하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 지역 대리점들의 물량을 떠넘겼다는 밀어내기 갑질로 벌어진 소비자 불매운동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마약 투약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키더니 2021년에는 남양유업 유제품이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홍보했다가 허위 과장 광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딴 불매운동으로 회사가 뿌리째 흔들리자 홍원식 회장은 눈물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일가지분 53.08%도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에 넘긴다는 주식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넉 달 만에 마음을 바꿔 한행컴퍼니가 계약 조건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결국 지분 매각 경영권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오늘 대법원은 한행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권 인수라든지 주식 인수에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질과 불매 대명사였던 남양유업이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다 60년 만에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경제, 정부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높은 2.2%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3%대였던 물가는 2%대로 내려갈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반기까지는 경제에 온기가 돌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상반기에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고 소비는 늘리겠다면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때 6%대를 찍었던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꺾였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과일 값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정부가 상반기 안에 물가 상승률 2%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조 원의 예산을 풉니다. 지난해 하반기 물가 폭등을 주도한 과일값을 잡기 위해 바나나와 파인애플, 냉동 딸기 등 역대 최대인 21개 품목, 총 30만 톤의 수입 과일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합니다. 고물가의 소비자 지갑은 꽉 닫혔습니다. 외부 지출도 물론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행을 계획을 짤 때도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비용을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소비자의 지갑을 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 공제를 지원하고 지역 관광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인 6월에만 했던 여행 지원 행사를 2월과 6월 연 2회로 늘립니다. 이때 뿌릴 3만 원 할인 숙박 쿠폰은 지난해의 5배인 45만 장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언제 튈지 모르는 에너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도 유지하고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요금도 상반기 내내 동결합니다. 또 올해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 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지난해보다 카드를 5% 이상 더 많이 쓰면 10% 추가 소득 공제를 해주고 특히 상반기에 더 많이 쓴 사람에겐 20%까지 공제를 확대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놨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하겠다면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국민 130여 명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 선 윤석열 대통령. 금융당국이 올해 6월까지라고 발표했던 공매도 금지 시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미리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와 HSBC에 560억 원대, 역대 최대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인 265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추징금이 2,205억 원인데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말해 추징금 환수 전쟁이 이어졌죠. 법원이 최근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돈이 867억 원 남아있는데요. 남은 추징금은 못 받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7년 내랑과 뇌물수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법정에서의 전재산 29만 원 언급 등 납부를 버티면서 26년 동안 추징금 환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히라. 그리고 법원은 최근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인 경기도 오산 땅 매각 대금을 압류하며 55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부동산 관리를 맡긴 신탁회사가 압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신탁사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이미 사망한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상속재산을 끝까지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데다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 입법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별채와 임야, 선산 등 부동산에 각종 미술품과 골동품까지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도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천만 원. 여기에 이번에 환수한 55억 원을 합해도 환수율은 60%입니다. 남아있는 추징금 867억 원은 끝내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앞으로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해서 강남 방향으로 갈 때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을 받는 건데요. 1996년 혼잡 통행료를 징수를 시작한 이후 27년 만에 달라지는 겁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혼잡 통행료가 면제되는 구간은 남산 1, 3호 터널 강남 방면입니다. 남산 터널을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할 땐 현행대로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씩 거쳐왔습니다. 그동안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권 등 외곽 방향까지 통행료를 걷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2달간 교통실험도 거쳤습니다. 강남 방향만 통행료를 면제했을 땐 터널 이용 교통량이 5.2% 증가한 반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을 땐 교통량이 12.9% 늘어났습니다.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통행료를 이제 양방향으로 2번 내게 되니까 좀 부담이 됐었는데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게. 원래 점은 안 받았잖아요. 불법없이 그러면 더 안 맥히려면 안 맥히면 더 안 받아버려야 돼요. 서울시는 남산 터널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종로, 중구, 용산 주민에 대한 면제 여부는 금년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주변 도로들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통행료 추가 인하나 인상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서울 용산에 월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학 공동기숙사가 들어섭니다. 서울, 송파 등 수도권 3곳에서 월세 10만 원에서 3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공동기숙사가 생깁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정부 소유 철도 폐선 부지. 이곳 3,700제곱미터에 590여 명의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대학 공동기숙사가 들어섭니다. 이달 착공해 2026년 1학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운영됩니다. 기숙사 입주 학생들은 월세, 관리비까지 포함해 한 달에 13만 원에서 15만 원만 부담합니다. 사립대 기숙사비의 절반 수준, 인근 대학 원룸 월세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보통 한 원룸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 각종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대학생 입장에선 주거비가 많이 제일 부담스러운 편이죠. 공공 기숙사가 확대가 되면 대학생 입장에서 좀 편할 것 같아요. 다만 용산에 짓는 기숙사는 경북 경주, 부산 기장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출신 대학생이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해당 지자체들이 기부한 400억 원으로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용산 기숙사 외에도 서울 송파구, 노원구,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3곳의 정부 소유 부지에 공동 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도 올해 시작합니다. 모두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만 이런 행복기숙사가 12곳으로 6,500명의 학생들이 이용 중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필수 의약품인 항암 치료제 일부가 지난달 3주 동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서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 붙었던 안내문입니다. 항암 주사제인 오플로우르 우라실의 공급이 중단돼 정상적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플로우르 우라실은 암세포 성장을 막아 유방암, 위암 등 다양한 암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국내 독점 공급 제약사의 위탁을 맡은 다른 제약사에서 공정 개선 작업 중에 문제가 발생해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두려웠죠. 생명을 가지고 제약사가 장난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죽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죠. 제약사들은 단순 생산 지연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식품의약처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있고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환자를 위해서 그래도 공급을 꾸준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처방 병원들에게서 재고 부족 하소연을 듣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작은 함량으로 근근히 이렇게 일단은 급한 불만 끄는 식으로 하는 병원도 있었고, 아예 품절이 돼가지고 아예 약이 없어서 일단은 환자 그 스케줄을 미뤄둔 그런 병원들도 있었고. 3주가량 이어진 공급 차질 사태는 지난달 말 정상화됐지만 필수의약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돌고래쇼 모두 동물 보호를 위해서 금지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변신한 수족관은 로봇 물고기가 헤엄치고 멸종 어종이 부활합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족관. 물고기떼 사이에서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눈에 띕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50cm 크기의 로봇 물고기로 한 번 충전하면 16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습니다. 꼬리 움직임이랑 몸 움직이는 게 얼핏 보면 진짜 같았어요. 물고기 로봇의 한 대당 가격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12개국에 수출하는데 2026년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3m 돌고래 로봇을 상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항상 이런 데 다니면서도 좀 동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진짜 생물과 유사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멸종 어류를 로봇으로 복원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수조 안에는 1m가 넘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데요. 로봇 물고기입니다. 상어를 닮은 원시 물고기를 복원했는데 마리당 1억 원에 달합니다. 자연상에 없는 그런 것들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물고기나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산업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수족관에선 고대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던 메갈로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수족관을 들이받는 등 지구 최강 상어의 특성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습니다. 10m가 넘는 흑동고래는 천장을 유유자적 지나갑니다. 다른 물고기들 못 보는 것도 미디어 아트로 보여줘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해외에는 로봇 돌고래 쇼도 있습니다. 움직임뿐 아니라 피부 촉감까지 실물과 유사한데 사람과 교감도 가능합니다. 해외 로봇 돌고래의 가격은 대당 500만 달러, 약 65억 원이 넘습니다. 살아있는 돌고래 입양 비용의 4배에 달한다는 추산입니다. 보살피지 않아도 되고 수족관 돌고래의 수명인 5년에서 7년보다 오랜 기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입니다. 네, 어젯밤 도쿄 번화가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승객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지역은 16년 전에도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7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라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려 있는데도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탑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열차 안에선 경찰관 여럿이 흰색 코트를 입은 여성 한 명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도쿄 JR 아키하바라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난동을 벌여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가방에 갖고 있던 15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열차 내 승객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퇴근길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3명은 가슴과 등, 오른팔을 각각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 학대를 받았다며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다고 말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경시청은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키하바라역은 도쿄를 대표하는 번화가 중 한 곳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상점이 많아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許されるものではなく、警察機関などとの連携を強化し、訓練の実施など。 아키하바라는 2008년 20대 남성이 행인 7명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현지에서는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추억의 게임 테트리스입니다. 입문은 쉽지만 고수가 되긴 어렵고 끝판까지 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드디어 미국의 13살 소년이 사상 처음으로 끝판을 깼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테트리스 블록들이 마치 비처럼 쏟아내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블록들이 처리되더니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시종일관 침착하던 소년은 깜짝 놀랍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사람도 함께 놀랍니다. 게임이 더는 코딩이 되지 않아 얼어붙은 상태인 이른바 킬 스크린이 된 겁니다. 게임의 끝판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13살 윌리엄 깁스는 38분간 게임을 지속하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Country teen just became a video game legend, doing something that no one else has managed. And he did it in a game that's been around since his parents were kids. 테트리스 게임이 출시된 지 올해로 40년이 됐지만 3년 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끝판까지 깬 적은 있어도 인간이 이 기록에 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 speed doubles from 28 to 29, which makes it more challenging to get pieces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Computers could do it, but it just seemed like impossible for humans. 2년 전 테트리스에 입문한 깁스는 시작하기는 쉽지만 깨긴 어려운 게임이라면서 단순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란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각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4주기 추모식 현장입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흔들리는 화면이 폭발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3시쯤 이란 수도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케르만시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가방 2개가 10여 분 간격으로 원격 조종을 통해 폭발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 사고로 9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 중 최대 인명피해입니다. 이란은 배후로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하마스 3인자를 암살한 데 이어 이번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중동 전쟁 직전으로 치닫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any way, and any suggestion to the contrary is ridiculous. And number two,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Israel was involved in this explosion.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지는 않아서 비로 오는 곳이 많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눈이 조금 쌓일 수 있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전북과 광주는 농도가 더 짙겠습니다. 실내 환기 시에는 짧게 식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 정도 오르는데요. 서울과 전주 3도, 대전이 2도로 비교적 온화한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와 대구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부터 추워집니다. 주말에도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 조사 결과인데요. 요즘 신혼부부들 첫애 낳으려고 결심하는데 최대 걸림돌은 주거 비용이랍니다. 이 아이 낳으면 큰 평수 아늑한 데로 가야 하지 않을까 부담인 거죠. 둘째 낳을까 결심의 최대 걸림돌은 사교육비라네요. 한 명도 많이 드는데 아이 둘 사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안 낳을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낳을 결심으로 바꾸려면 이 백화점식 출산 정책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해답은 주택과 입시 정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